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이비 종교 때문에 가족들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생일 때 우리 집에 신흥 종교 사람들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쫓아보냈지만 3일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집요하게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어머니는 기가 센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듣고 죄송해요. 다음에 라는 느낌으로 돌려보냈다. 권유가 너무 집요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조금 강하게 쫓아냈다. 그러자 권유하던 아주머니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은 운명이니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아버지는 만일을 위해 경찰과 상담하고 그날부터 집 근처에 경찰 아저씨가 순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머니는 실종됐다. 실종된 동안에 전에 그 아주머니가 또 찾아오셨다. 내 말대로지. 당신들이 믿어준다면 어머니는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당시 집에는 나와 누나와 동생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다. 아주머니는 다음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 울게라며 돌아갔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누나가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는 당장 갈게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면서 엄마 빨리야 노려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누나는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당분간 학교를 쉬게 해주세요라고 했다. 그 뒤로 경찰 아저씨와 선생님이 차례차례 찾아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꽤 높은 직급에 계셨었고 결산기와 겹쳤기 때문에 쉴 수는 없었다. 나는 중학생이었고 부활동도 했지만 상황이라 HR만 끝나면 바로 귀가하게 되었다. 선생님도 걱정해 주셨다. 그리고 한동안 나, 동생, 누나만의 생활이 이어졌다. 때때로 누나의 담임 선생님도 함께 식사해 주셨다. 마음이 든든했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그 아주머니도 찾아올 일이 없어서 평화로웠다. 어머니의 자취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실종 신고도 오래전에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경찰분들도 가끔씩 찾아와서 상황을 물어왔지만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막힐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생각도 한 적 없었지만 조금씩 어머니는 다시는 안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내 운동회 날이었다. 동생, 누나, 아버지가 와줘서 오랜만에 즐거웠다. 다 같이 레드 랍스터라는 식당에서 조금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귀가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불단이 있는 곳까지 발자국이 엄청 남겨져 있었다. 도둑이라고 아버지가 외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둑은 아니었다. 불단이 청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 누나가 히익하고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었다. 동생도 엉엉 울었다. 너무도 이상했다. 아버지도 넋을 잃고 계셨다. 우리는 아직 집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 한 군데에 모여 경찰에 전화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다. 근처 경찰 아저씨가 우선 찾아오고 그 뒤 경찰관이 몇 분 더 오셨다.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하러 가고 우리는 비닐로 비틀거리는 누나를 자기 방에 옮겼다. 결국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 사건은 빈집털이 범으로 끝났지만 그 아주머니 일을 경찰관분도 알고 계셔서 근처 탐문 수사도 열심히 해주셨다. 그리고 운동회 당일 집 앞에 검정 하이에이스가 한동안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은 어머니가 발견됐다. 어머니가 죽은 곳은 군마현의 산속. 목매달았다. 하지만 손이 뒤로 묶여져 있었다. 어째서인지 느슨하게 묶여 있어서 풀려면 풀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들었다. 경찰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추정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1년 가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조사에 아무 진전이 없었을 때 이번에는 누나가 덮쳐졌다. 장 보고 오는 길에 강간당했다.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범인은 정신지체인 남성. 이 남성의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누나를 덮쳤다. 사람 눈이 있는 곳에서 화장실로 끌고 갔을 때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 근처를 걷고 있었을 일반인을 증오한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할 수가 없다. 누나는 괜찮다듯이 다시 일어나 생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 방에서 수면제를 대량으로 먹고
거품을 뿜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누나는 즉시 입원하고 그 뒤 다시 자살했다. 누나의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에서는 아버지에게 꽤 넉넉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불해 주셨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나나 동생이 얘기를 걸어도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근처 아주머니들도 협력해 주셨으며 저녁밥을 주시기도 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불단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져서 아버지 등에 기대 울었다. 엉엉 울었다. 나는 평소에 잘 안 울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놀랐다.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라며 함께 울었다. 경찰로부터의 조사에 진전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다.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동생은 중학생이 되었다. 아버지는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의 능력을 살려 자택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은 전에 회사에서 가득 주셨다. 집안일은 내가 전부 도맡아 했다. 동생은 공부를 했으면 했기 때문이다. 부활동을 했으면 싶었다. 주변 중학생들과 같은 삶을 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았다. 남동생은 하교길에 차에 치여 죽었다. 차와 벽에 끼어 죽었다. 운전자는 젊은 남자로 처음에는 한눈 팔다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 거에게 돈으로 부탁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의뢰한 사람은 전에 종교 아주머니였다. 종교 아주머니는 체포됐다.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일가가 밉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도 많았다. 우선 그 아주머니는 이미 그 종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즉, 혼자서 스스로 만든 종교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그 아주머니였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상해진다. 대량으로 남긴 발자국은 아주머니 말고 누구인 거지. 아주머니는 경찰의 신문을 얼렁뚱땅 피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소지하지 않았다. 배경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단지 돈을 한가득 갖고 있었지만 그 자금의 출처도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구속기간 중에 죽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사를 제안했다. 나도 그러자고 생각했다. 이 집에는 즐거운 기억보다 슬픈 기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사건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처 이웃에게 폐를 끼쳤을지도 모른다. 나와 아버지는 이사를 준비했다. 애초에 집에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밖에 없었지만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리고 이사를 한 주 앞둔 목요일 밤 나와 아버지는 근처 목욕탕에 갔다.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조금 기뻤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웃었다. 둘이서 함께 돌아오는 도중 사이렌 소리가 집 방향에서 들려왔다. 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물론 방심 상태였다. 불타는 우리 집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글이글거리는 화염이 비쳤다. 방화였다. 건물의 등유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 한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웃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가 생긴 집 아주머니는 나를 꽉 안아주고 울어주셨다. 우리는 이사했다. 이사한 곳에서 아버지는 이상해지고 말았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직 건강했을 시절에 어머니와 누나, 동생이 방에 평범하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 그랬듯이 아빠, 또 방구 꼈지라든지. 있잖아, 다음 주에 시월드 가고 싶어라고 말을 걸어온다고 했다. 나도 실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 있었지만 이건 환각이야 환각이야라고 다짐하며 철저하게 무시했다. 받아들이면 나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나와 아버지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부엌에서 간장 떨어졌다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들은 모양이다. 아버지는 여보 지금 사올게 라고 말하더니 순간 진지한 얼굴로 변하더니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금방 정신이 들더니 대체 무슨 짓을. 그렇게 말하고는 베란다로 향해 그대로 뛰어내리셨다. 이렇게 아버지도 죽었다. 내가 남았다. 나는 큰아버지 가족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내에 취직해 자취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고 말았다. 나는 올해 32살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혼자다. 내 방에는 가끔 가족이 등장한다. 그리운 옛날 모습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슬픈 건 모두 당시의 나이 그대로라는 거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만 내려졌을 뿐이다. 약도 받았지만 누나가 자살했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일가전멸이라는 건 내가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살할 생각은 없지만 그 할멈의 저주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언젠가 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실종된 친구. 초등학교 시절에 해바라기 반이라는 장애아동이 다니는 학급이 있었다. 그 중에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땅딸만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A라 칭하겠다. 해바라기 반은 일반 학급과는 시간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일반 학생들은 해바라기 반의 존재 여부 자체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 A는 일종의 학교 유명인이었다. A는 한 번 신경을 빼앗긴 물건은 전부 좌우대칭이 아니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극히 중증의 강박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A는 이상할 정도로 대칭에 집착했다. 좌우 비대칭인 물건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어떻게든 대칭이 되도록 만지작댔다. 한 번도 그 현장을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한 번 수업 중에 A가 괴성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A가 학교 정원에 나무 가지들을 하염없이 꺾는 것을 본 선생님이 그것을 막자 말리는 선생님의 팔을 잡고 괴성을 지르며 어떻게든 나머지 나뭇가지들도 전부 꺾으려 몸부림을 치더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 정원의 나무 중 하나가 가지가 전혀 없이 나무 막대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A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이 가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전부 대칭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따르는 듯했다. 정원에 있던 나무들도 한 그룹 빼고는 전부 무사했었고 명백하게 비대칭인 인체 모형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 했으니까. 나와 같은 반에 H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해야만 했다.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학교에 얼굴을 비추게 되었지만 재활 치료 때문에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사고는 일어났다. H가 재활 치료를 위해 조퇴해서 친구의 부축을 받아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복도 쪽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나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한다. 내 책상은 복도 쪽이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밖을 내다보니 A가 H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그녀의 왼쪽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반 친구와 함께 뛰어나가서 A를 H에게서 떼어놓았다. 선생님도 달려와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H는 끌려가면서 왼쪽 다리를 잔뜩 긁혀서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다. H를 부축해주던 친구도 얼굴을 맞았다며 울고 있었다. A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엄청나게 버둥댔다. 대칭에 집착하는 A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눈을 부라리며 침을 줄줄 흘리며 버둥거리는 모습은 소름이 끼쳤다. 일단은 A와 H, 그녀의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갔고 수업은 일단 중지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수업은 재개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H의 다리에 대한 A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반 복도를 어슬렁거리거나 우리 교실을 훔쳐보는 A를 나도 여러 번 목격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때 이미 A는 자택 근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부모의 눈을 따돌리고 학교에 몰래 무단 침입해서 교실을 염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H가 다시 등교하게 된 것은 A의 전학으로 학교에 오지 않게 되고도 한참 지난 후였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우리는 각각 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그 후로 시간은 흘러 성인식 날이 되었다.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건배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문득 A의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볍게 입에 올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술이 들어간 탓인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들뜬 탓인지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자 이제까지는 즐겁게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 중 몇 명이 갑자기 침묵했다. 너 진짜 모르는 거야?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순간적으로 나를 놀리려는 건가 싶었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으므로
일단 상세히 들어보았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H가 중학교 2학년 때 누군가에게 습격당해서 죽었다고 한다. 당시 지역 신문에까지 대서특필이 되었던 사건으로 그녀는 왼쪽 다리를 잘려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한다. 왼쪽 다리는 길가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고 어째서인지 오른쪽 다리의 의족도 같이 팽개쳐져 있었다고 한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목격자도 없고 범인도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괴성을 지르며 주변을 얼쩡거리던 수수께끼의 인물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A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하다. 세 번째 이야기, 비타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우리 집은 편부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응이 겁이 났다. 우선은 먼저 내가 집에 가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남자친구를 부르기로 했다. 내가 먼저 본가에 온 사이에 남자친구의 할머님께서 그만 골다공증으로 허리 디스크에 걸려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입원 수속이랑 문병 때문에 남자친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가에서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게 되었다. 아버지께도 아직 아기 소식을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하기도 못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숨기고 그냥 만나 밥을 먹고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중 약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본가에 있는 동안 3번 정도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미국산 비타민제라며 나에게 약상자를 주었다. 예전에도 비타민제나 콜라겐 같은 약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감사히 받았다. 하지만 아이도 가진 데다가 약병에 영어로 써 있어서 뭐가 뭔지 몰라 무서워서 그냥 놔두고 먹지는 않았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본가로 왔다. 그를 아버지께 소개하고 허락을 받아 순조롭게 결혼해서 이윽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 출산 후로 나에게는 미국 드라마 한 편씩을 시청하는 취미가 생겼는데 아이를 재우고 한 편씩 감상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요즘 즐겨보는 것은 워킹데드인데 극 중 한 등장인물이 임신을 해서 중절을 하기 위해 낙태약을 먹는 신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데 문득 예전에 친구한테 받았던 약이 생각나서 영어로 된 약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사후 피임약과 중절제를 수입 대행하는 홈페이지가 떴다. 그 당시엔 분명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본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 친구와는 아무런 왕래가 없다. 그 친구를 만날 때 분명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니까 눈치가 빨랐다면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중절약을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줬던 걸 미루어 봤을 때 아기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오싹할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수치화. 나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다. 스스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나는 부원 중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 한 작품 한 작품 끝낼 때마다 무수한 칭찬이 쏟아졌다. 미술부의 남자 부원이 적었고 대부분이 여자 부원이었다. 얼마 없는 남자 부원들은 그림 잘 그려서 인기 있어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할 정도의, 아니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긴 여자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음침한 분위기의 소유자였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 누구도 지켜봐주지 않았다. 고문 선생님도 언제나 내 편만 들었다.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나보다 훨씬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때 당시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식으로 말을 걸지 할 말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걸 당시는 그 아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내 말을 듣더니 그 아이는 기뻤는지 지금까지의 음침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듯한 미소를 보였다. 뭐야, 의외로 명랑한 아이잖아. 나는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어졌다. 화제를 만들기 위해 그 아이가 그리던 그림에 시선을 옮겼다. 선명한 빨간 물감이 번들거리는 예쁜 수채화라고 생각했으나 그녀가 그리고 있던 것은 내 시체였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수가 있었다. 참고로 후에 친구들에게 물으니 그 여자아이는 좋아하는 사람의 시체를 그리는 게 취미라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반항. 내가 고등학교 무렵 꾸었던 무서운 꿈에 관한 이야기다. 꿈에서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 무렵 나는 반항기여서 부모님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방해처럼 느껴졌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참견이나 해대는 데다 끈질기다. 남동생도 남동생 나름대로 귀찮다.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엄하게 나를 혼내곤 했다. 그런 가족이 나는 점점 싫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도착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평소와 마찬가지다. 너무 초조해서 배도 고프지 않다. 나는 침대에 드러누워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내 방 문이 열렸다. 어째서인지 가족 전원이 들어온다. 게다가 모두 나를 보고 그야말로 억지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미소를 짓고 능글거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싫다. 정말로 모두 귀찮을 뿐이다. 내 잠마저 방해할 생각인가? 이제 싫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저기, 내일. 시끄러워. 너희들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빨리 문 닫아.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가족들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나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다. 아무리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역시 밥은 먹어야 한다. 나는 마지못해 거실로 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는 신문을 쫙 펼쳐서 읽고 있다. 남동생은 아침부터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밥은?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없었다. 반들반들한 것이 마치 달걀 귀신 같았다. 거의 다 됐단다. 나는 소리쳤다. 거기에 놀란 것인지 아버지와 남동생도 나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역시 얼굴이 없었다. 왜 그러냐? 형, 괜찮아? 나는 무서워서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미친 듯 달렸다. 숨을 헐떡이면서 심장은 경악 때문에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전 녀석들은 괴물이다. 어째서 얼굴이 없는 거야.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데 나의 마음은 공포에 침식당했다. 저런 건 사람이 아니다. 저런 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리 없다. 저 괴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내 마음속은 점점 검게 물들어갔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손에는 어디선가 나타난 것인지 모를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 앞으로 돌아왔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 머릿속에는 그 말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식칼을 숨긴 채 아버지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때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들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들켰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를 찔렀다. 아버지는 달걀 귀신인 얼굴 그대로 등에서 엄청난 피를 쏟으며 죽었다. 얼굴이 없으니까 죽을 때의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죄책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나는 공포심도 들었지만 죽이고 말았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남동생도 찔러 죽였다. 남동생은 조금 다리를 떨다가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가장 밉살스러운 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무엇인가를 또 만들고 있다. 나는 미움을 가득 담아 어머니의 등을 푹 찔렀다. 어머니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떨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달걀 귀신이 아니다. 어머니의 얼굴이다. 어머니는 괴로운 듯 나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다. 미안해. 부엌에는 큰 케이크가 하나 있었다. 케이크 가운데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어머니의 서투른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와 남동생도 얼굴이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는 듯 슬퍼 보이는 얼굴로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남동생의 손에는 아직 전원이 켜져 있는 게임보이가 전장을 울리며 돌아가고 있다. 나는 쓰러져 울며 소리쳤다. 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족을 내 손으로 모두 죽인 것이다. 나는 머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보고 있던 얼굴은 환각이었던 것일까? 사실은 다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역시 나는 울고 있었다. 급하게 거실로 나가자 언제나처럼 가족들이 모두 있었다. 다행이다. 나는 꿈을 꿨던 거구나. 그날로 나는 반항 따위는 그만뒀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우연히도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기 직전 손수 케이크를 만들고 계셨었다.
그 케이크는 내가 꿨던 꿈과 똑같이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써 있었다.